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 사상 시민 강좌 네 번째 강좌로서 마이클 애플 편입니다. 마이클 애플의 교육과정과 사회의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학교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는데요. 시청자에게 좀 더 편안하게 쉽게 다가서기 위해서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자랑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승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힘드시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모임은 많지 않았어요. 네. 네, 뭐 연구하고, 네. 뭐 독서하고, 네. 그다음에 뭐 사색도 하고, 가끔 이제 뭐 협의회 같은데 나가서 사회 봉사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래도 부르시죠? 취미 활동 늘 잘하시는? 노래, 네, 제가 노래 좀 만드는데 좀 시간이 나서 요즘에. 아마추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 네, 네, 네. 예, 수고하십니다. 오늘은 애플 교수님은 송 교수님의 위스콘신 미국의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한국에 여러 번 또 오셨기도 하고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또 연행되기도 하고 고초를 겪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마이클 애플 사가 교수님이신데 현대 교육 사상 50인 중에 한 분이시니까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아마 제가 다시 교육사상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50인 뽑히면 송지영 교수님이 한국 교육사상가로 제가 분명히 선정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애플이 한국에 잘 알려진 교수님인데 이분이 어떠신 분입니까? 네. 이제 한국의 1980년대 후반 그때 이제 전교조가 이제 결성되고 또 한국에서 이제 학생운동,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 와서 이제 강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강렬했겠죠. 특히 그 정보부 요원이 조금 이렇게 따라다닐 정도로 감시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국의 어떤 민주주의 발전, 또 어떤 사회 발전,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또 최근에도 한국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그 혁신 교육관들과 대담도 좀 하고 한국의 혁신 교육 그 중에서도 이제 혁신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한국의 연구자들과 교사들과 대화를 하고 간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현장 방문도 하셨죠? 그분이 오셨을 때 옛날에 안기부 연행할 때 강연 주최하다가 취소된 적도 있는데 제가 그때 현장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6년도인가 4, 5년인가 정확하지 않는데 했던 거였어요. 애플 교수님 흔히 교육의 경제적 재생산론자로 많이 알려진 볼스 진티스의 얘기가 많이 되는데 이분은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죠?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그 1976년에 그 볼즈와 긴티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경제학자들이었죠. 하버드에. 근데 이제 이 경제학자들이 교육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구조가 아이들의 그런 계급적 그 어떤 상황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부유층에게는 리더십을 좀 강조하고 노동계층에게는 준법 정신과 수능, 기능 이런 것들 강조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자본주의 체제와 교육을 1대1로 대응시키는 연구를 했어요. 조응한다, 대응한다. 근데 이제 마이클 애플이 보았을 때는 이제 그 책이 워낙 유명했으니까 마이클 애플은 오히려 그 책을 이제 비판하면서 자신의 자신의 영역을 찾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당시에 그 유럽에서 발전했던 어떤 헤게모니 이론이라든지 그래서 어떤 억압이나 이러한 것들이 그렇게 가시적이지 않고 문화라든지 우리의 의식이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믿는 상식, 그 밑에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 관계, 권력 속에 은폐된 지식, 특히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는 거, 그런 것들이 권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1대1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되 상대적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정의 교육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권력 지식 간의 관계의 해체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주창한 이론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항의 가능성, 저항의 물꼬가 틀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보수 신비서에 재생산되면 틈새 없이 그렇습니다. 재생된다는데 재생산을 넘어서는 하나의 물꼬가 열리네요. 네. 네. 예,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에서 마이클 애플의 핵심 교육 사상에서 선택적 전통, 헤게모니 해체, 탈중심의 연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는 이제 각 국가의 교육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특히 역사 교과서라든지 네. 이제 그것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그것 하나의 명분이고 실제로는 그러한 지식들이 권력과 지배관계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누군가 선택한 지식이다. 숨겨져 있네요. 네. 그런 것을 말하고 이제 어떤 헤게모니 또 헤제모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전까지는 그 어떤 지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이제 강자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배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마이클 애플 교수는 그렇게 가시적이거나 억압적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억압이 실은 여러 가지 동의를 얻고 담론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믿는 그 어떤 신념 속에 그런 것이 있다라든지 또 그 아이들이 그냥 그 맞다고 배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속에 지배와 권력이 그 은폐되어 있거나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어떤 해방이라고 할까요? 네. 인간이 그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와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이 도와줘야 된다. 그러려면 그런 은폐된 억압 같은 것을 찾아내서 밝혀주는 것이 교육학자나 교육연구자들의 역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탈중심 연대도 예, 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다양한 사회 운동이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이제 노동운동 중심이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체성 운동, 그러니까 이제 성소수자라든지 또 여성 운동. 이런 이제 다양한 운동들이 서로 이제 균열과 모순이 생기는 건데 어떤 특정 운동이 다른 사회 변화 운동을 끌어가기보다는 서로 그 사회적 약자로서 억압받았던 경험과 또 저항을 통해서 무언가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런 기억, 네. 그런 기억들을 서로 상기하면서 중심이 없지만 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네, 그런 연합이 중요하다. 중심이 없지만 그 연대가 중요하다. 네, 이런 것을 탈중심 연대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비연익을 위한 연대겠네요. 그것도. 네. 교육과정과 지식의 노골적인 주입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게 이제 헤게모니. 그 관찰하는데 그 잘 보이지 않는 그 조밀한 거를 권력과 연동되어 있는 계급과 연동되어 있는 걸 들추내는 게 교육의 큰 기능으로 보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계속해서는 신보수주의자들이 주창한 게 표준화된 스탠다드한 교육과정과 시험 제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주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이제 요것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 사회의 이제 문화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이제 항상 거기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첫 번째는 영국과 미국과 또 특히 유럽에서 이제 복지 비용에 대한 사회적인
그 비판과 저항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공 영역에 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육도 중요한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학생들 시험을 봐서 성취도 검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제 제한을 주는 그런 어떤 시장 원리를 좀 도입을 했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마약이라든지 예. 총기 사고, 이혼율이라든지 또 특히 그 수감률이라든지 또 폭력이라든지 이제 사회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약간 과거에 좋았는데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면서 애국주의라든지 약간 백인 전통 중심이라든지 네, 이런 보수주의와 또 연합을 하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우리는 상당히 다른데 미국 기독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미국 기독교 중에 우파 근본주의라는 파가 있어요. 네, 거기서 상당히 정치 관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실 정치에 그래서 이런 그 시장주의와 또 전통적 과거에 대한 회귀 이런 그런 보수주의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우파 또 중산층 문화 이것이 이제 연합이 되어서 1990년대 미국 교육을 약간 이제 미국 교육에 있어서 좀 뭐랄까 그 신우익 연합이라고 하는데 그 70년대의 발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면서 보다 이제 민주주의 또 복지국가 특히 의료에서 네, 의료에서의 복지국가 또 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해서 인종 거주지 분화가 굉장히 심해요. 분리. 네, 분리.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애국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자신 애국이라고 하는 말을 뺏기지 말자.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인간적이고 더 교양 있고 더 따뜻하고 더 그러니까 다문화 사회이고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특히 노동이 존중받는 미국으로 가는 것 이런 것을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과 애국심은 마찰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가 결합되는 신우익 전략이 관철되고 있네요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애플 교수님께서는 5번째로 우리나라 혁신학교와 같이 진보주의고 아동중심적이면서 또 사회 정의를 또 강조하고 있는 또 민주적 학교를 제청하고 있고 실천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학자시기도 한데 또 유사점도 있고 또 좀 다른 점도 있죠. 유사점이 공통점이 어떤 거고요? 네. 마이클 애플은 이제 학교가 민주적이어야 된다 했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교사가 주체가 되어야 되고 학생들이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가 민주적이다라는 얘기는 학교 자체가 민주적인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된다. 물론 이제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뭐 지리도 가르치고 체육도 가르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민주주의와 많이 관련된 교과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술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교과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탐구하고 근데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주지가 워낙 분화되어 있어서 잘 못 사는 지역 낙후 지역은 도시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과와 연계하고 그래서 그런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것이 교육에서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고 혁신학교는 아무래도 미국과는 좀 맥락이 다르고 문화차가 있고 동아시아의 어떤 어떤 뭐랄까 학생 통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학원 같은 학교라고 할까요? 뭔가 교육 공적인 원리를 잃어버린 듯한 그런 학교를 공교육 원리에 맞게 정상화시킨다고 할까요? 혁신학교는 그런 정상화시키는 프로젝트에다가 학생 중심, 학생에 대한 존중, 억압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민주주의도 강조하는 혁신학교는 좀 여러 가지를 갖췄다고 생각을 하고 종합적 가치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직접 비교하기에는 좀 맥락이 좀 많이 다른. 일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 상당히 깊이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요. 송 교수님께서는 애플의 와닿기 말하기
방식을 통해서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그 비판적 논의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와닿게 말한다는 게 뭘 말하죠? 이제 마이클 애플 교수가 이제 와닿게 말하기라는 것은 이제 오히려 보수주의자들한테 배워야 된다. 네. 네, 이제 진보주의자들의 담론 전략을 보면 너무 어렵다. 약간 선학적이고, 네, 이분법적이고, 네, 단순하고. 네, 그렇기도 하지만 뭐랄까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흑백 논리나 이분법 논리는 안 좋은 건데. 안 돼, 안 돼. 네, 근데 이제 추상적이겠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이론이다. 그러면 여성 이론 다른 데로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고, 또 성소수자 운동이다. 그럼 거기에서도 다른 데로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고.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보수파들은 굉장히 이제 와닿게 말을 하는데 오랫동안 증거를 끌려도 유지해 보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뭔가 그런 신우익 헤게모니 블록에서 발휘되고 있는 그런 그 화법이라든지 담론 전략 같은 것은 좀 배울 점이 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쉽지가 않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상식과 관념 속에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상식과 관념에서 이제 새로운 관점 또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보이고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과업은 숙명적으로 저는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동의 전략도 보수가 잘 활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 인권 뭐 이런 경우에도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권과 교권의 프레임을 딱 잡아버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아이들이 교사들한테 대드냐, 교권 이렇게 약해서 되겠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학생 인권과 교권의 프레임이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은 그 프레임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네. 그래서 그걸 좀 바꿔주는 노력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학생 주도성과 뭐 그 어떤 뭐 억압적 학교라고 할까요? 또는 뭐 그 예를 들어 과거에 체벌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런 체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근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담론 전략을 짤 때 이 기존의 상식에 쉽게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전략들을 이 보수주의자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담론 전략에 맞설 수 있는 뭔가 좀 신선한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권과 맞절되지 않는 학생 인권이라는 생각하에 교수 전략 또는 학교 문화 이런 건 상당히 고려한 인권 전략이 생겨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어떤 과거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체벌 같은 것이 있었을 때는 인권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체벌이 없어졌거든요. 예, 맞아요. 이때는 사실 인권이라는 말이 그렇게 그때의 인권은 아주 소수자에만 해당합니다. 또 억압된 소수자에만.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다양성, 개성,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담론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데요. 송 교수님, 요새 능력주의, 능력의 그 구호가 슬로건이 우리 정안에 있고, 이 능력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상당히 그 상호 모순적이었는데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됩니까? 한국에서 그 소위 이제 능력주의,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공정담론과 관련된 것이 이제 수저 계급론이잖아요.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이 이제 태어난 가정에 따라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상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또 그걸 반대해요. 네. 그러니까 말은 수저 계급론이라고 막 이렇게 비판하면서 공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뭔가 그런 격차와 차별을 해소해주고 줄여주려고 하는 그런 복지 전략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또 반대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공정 담론은 상당히 중산층 담론 같아요. 중산층과 상위층 사이에 엘리트 담론이하고 상위층 사이에 어떤 뭐 오히려
결속이랄까. 이제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죠. 네. 아주 왜냐면 중산층만 해도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그 경쟁이 되는 자원은 아주 희소하니까 중산층들끼리만 경쟁을 해도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형성되는구나. 그들만의 카르텔이라기보다는 그 중산층만 해도 충분히 많고 그들이 경쟁하고 있는 대상으로서의 자원은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지금의 공정담론은 사실상 중산층에 의한 중산층을 위한 저는 공정담론이라고 봐요. 네. 오히려 약자, 그 다음에 노동계층, 정말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낮은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한 고려 없이 고려가 정말 그 안에 있을까 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복지를 강화하고 예를 들어 대학 입학 같은 경우에도 특례 전형, 그러니까 저소득 특례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또 찬성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능력주의 담론은 상당히 왜곡된 담론이고 이 그 공정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진정한 공정을 원한다면 그 어떤 국가에 의한 보정, 격차의 해소, 또 차별을 역으로 하는 함으로써 affirmative action. 어포머티브 액션과 같이 그런 쪽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마 또 신보수주의 담론에 연관은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마이클 애플과 관련해서의 또 신보수주의 담론은 뭐 또 뭐 애국심이라든지 또 뭐, 네, 그런 쪽. 어떤 공정이 또 공평하고도 연결돼야 되고 정의와 연관되지 않는 공정성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있는 사람들의 공정성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롤스만 해도 그러니까 공정으로서의 정의잖아요. 페어니스. 네, 그때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누군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인 사회적인 최소 수혜자가 항상 약자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익이 덜 돌아갈 만한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롤즈 정도의 정의조차도 지금 통하지 않는 이상한 의미의 공정 담론이 지금 지배하고 있어서 그 롤즈의 가장 그 열악한 혜택하지 못한 자에 대한 고리 없는 공정의 의미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공정하네요. 마지막 끝으로 나눌 말씀으로 혹시나 마이클 애플에 대한 뭐 얘기 중에서 조금 못다한 말씀 있으면 짧게. 네, 마이클 애플 교수는 이제 학교가 그 어떤 우리가 이제 불평등을 보통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하는데 학교에서 관심의 불평등이라고 할까요? 또 어떤 인정의 불평등, 사회에서 어떤 소득과 부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특정 노동에 대한 무시, 또 특정 계층에 대한 무시. 그래서 어떤 그 정서적 불평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적 불평등과 함께. 그래서 학교에서 노동을 중시하는 교육,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못 살아도 되는가, 또 어떤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애국심인가, 또 모든 사람의 잠재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상호 의존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평등한, 좀 더 평등한 국가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민적인 그 정체성, 네, 이것을 기르는 것이 우리 지금 그 한국이 우리가 설정해야 될 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길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마이클 애플에 관련된 오늘 인터뷰하는 걸 위해서 여러 자료를 보니까 애플이 이런 말을 했네요. 학교는 지식과 사람을 처리한다, 분류한다. 요컨대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식은 종종 계층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복잡한 여가장치를 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계층에 다른 성향과 가치를 배우게 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교육과정을 사물로 생각하지 말아라. 교육과정이라는 건 재구성하는 상징적인, 물질적인, 인간적인 환경이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설계과정은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끝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지식이 누구에게 정해지고 누구의 이익을 기하는 이런 의문을 가진 교육제가 필요하다. 비판적 시선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면서 교육과정의 주체자로서 교사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것은 곧 사회를 변화시키는 민주주의 교사를 고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